안녕하세요.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자, 오늘은 최근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중앙대학교 동문학 교수님이신 김누리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독일의 교육과 한국 교육 차이를 좀 비춰주셨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조이쌤의 공부톡톡 주제는 간단하게 JTBC 차이나는 클래스 김누리 교수님 편, 독일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 뭐가 다른가, 우리나라의 교육 뭐가 문제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뷰 컨텐츠로 간단하게 진행해 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독일 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독일에서 선생님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되려면 독일에서는요, 대학교에서 교과목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1차로 국가고시도 보고, 그 다음에 수습 선생님 2, 3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2차로 국가고시를 보고, 중고등교사는 논문까지 써서 이때 보통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과정만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교 교과목 이수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1차 국가고시를 보고 바로 선생님이 되죠.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는 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선택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 참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동안 한 교사가 4년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학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4년이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선생님과 친구들과 바뀌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름 외우는 데만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들처럼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독일의 경우는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답니다. 행복. 국어, 영어, 수학 행복? 네, 행복.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 없고요. 네, 우리나라는 행복이라는 과목이 뭡니까? 철학이란 과목도 없습니다. 네, 전국에 몇 개 설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 거의 주고, 네, 국가 시험이라는 수능 시험조차 거의 대부분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학을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경쟁에서 패배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소수이기 때문에 불행을 좀 내면화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에 오기 전에 좀 뭔가 성공을 하고 성취한 자아로 오지 않고 굉장히 패배한 자아, 불행한 자아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시를 말한다는 거죠. 맨날 수시, 정시 그런 것만 뜯어고치고 있다.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걸 소개해 주셨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날도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시험 공부해라 라고 말도 못하게,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대학교 진학을 원한다면 90% 이상 진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독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이야기죠. 그죠? 네.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다면, 성적이 안 돼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선생님 저는 PD가 되고 싶어요.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어요. 미디어 컨텐츠학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컨텐츠학과는 중앙의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성적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전도 유망해 보이는 과, 재밌어 보이는 학과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대학에 다 고루 포진해 있지 않은 점 좀 아쉽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고 나서 아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학과에는 내 성적으로는 갈 수가 없네 하는 탄식을 할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알아봤어요. 어떻게 독일은 이런 게 가능하냐. 사회 전체적으로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2003년, 2004년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23%가 아비투어, 그러니까 독일의 수능을 통해서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30%가량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30%가 대학을 안 가는데 독일의 경우는 30%만 대학을 간대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고 독일에서는 이제 고졸자와 대졸자의 수입 차이를 사람들이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냥 어떤 학생들이 가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간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가는 학교.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독일은 굉장히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항상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고 사실 과거의 역사에서 중앙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가 나치즘에 대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이 교육 과정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의 아우슈비츠는 안 된다라는 거에 목표를 딱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점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는데요. 독일의 교육은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교육은 정치교육의 기초고 성교육은 생명과 인권에 관계된 영역이고 가장 강한 책임감을 가진 인간으로 키워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기르는 교육.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와 내가 착한 나와 나쁜 나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배우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교육. 학생들이 집회를 결사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항 능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투표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치교육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독일은.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과 굉장히 대비돼서 보여주는 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투표권 주자고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뭘 하냐? 공부나 좀 해라. 학생들한테 투표권 줘가지고 애들 공부 못한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인식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교육인데요. 저도 한국에서 교육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감수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독일 학생들은 환경오염에 대부분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책감도 감수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육이 생태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룩샴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게 비행기를 탈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비행기 타고 안 가고 학교 앞에서 캠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독일에 지금 만연하다고 하고요. 생태교육은 앞에 두 교육과는 반대로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돌아보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 생태교육의 측면은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 과목에 잠깐 소개되는 정도? 근데 거의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교육화에서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화에서 이런 감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독일 교육은 나와 자신, 타인,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좀 잘 정립하고 세상을 배워가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독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한국 교육은 어떠냐? 지금 정부 수립이 100년 됐는데요. 민주정부는 30년. 한국 교육은 계속 입시제도만 손보고 교육개혁을 한 적이 없다.
않고 말씀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교육 목표를 좀 바꿔야 한다라고 주로 하시는데, 이제 뭐 경쟁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좀 평등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성적은 좀 나쁘지만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뺏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제도가 있으면 그 교육이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입시 제도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대학교 서열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의 이제 13%의 44개 대학이 국립인데 그걸 이제 네트워크화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독일 같은 경우는 90%가 국립대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해야 된다. 네, 요것도 이제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네. 대학 등록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좀 예전에도 좀 관심 있게 보던 부분이에요. 1970년부터 독일은 대학교는 등록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사실 2009년에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독일 학생들한테 500유로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500유로면 한화로 그때 당시 한 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학생들이 전부 거리로 나와가지고 부자 아빠 찾습니다 막 이러면서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위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지해 줬습니다. 이 점이 되게 사회적으로 좀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풀렸냐면 독일의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등록금 면제를 공약으로 많이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면제를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걸어서 당선이 됐고,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 되게 유명하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힘이 있을 때, 저들이 공부하는 걸 도와줘야 저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경제적인 힘이 없을 때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등록금은 지금 이제 2019년 작년에 이제 다 받은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670만 원입니다. 야, 무슨 70만 원, 아까 500유로 70만 원 가지고 막 시위하는데 우리는 지금 67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부러운 현실이죠. 저도 대학교 등록금 내느라 정말 허리가 휘었는데 밤낮 없이 일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도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어보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리뷰 컨텐츠를 하나 해봤는데 저는 교육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나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거에 관심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경쟁, 우월성 이런 것들 막 강요하면서 아이들의 기회를 막 자연스럽게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우리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간으로 크게 만드는 거를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특히 이제 공립대학 확대를 통해서 대학교 평준화를 하자고 김유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가장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학교 서열화가 폐지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입시제도를 아무리 손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확대하든 정시를 확대하든 수능 100으로 뽑든 논술 100으로 뽑든 다 상관이 없이 대학교가 계단형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물론 기득권들이 본인의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 다른 나라의 대학교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과들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호텔 관광 경영학과, 외식 관광 경영학과, 국제 스포츠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좋은 학교일수록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딱 정해져 있죠. 이 학과 가면 뭐 하겠구나 이런 게. 공립대학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 공립대학이 100개면 똑같이 커리큘럼도 똑같이 맞춰야 되고 교수님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들 5년제건 10년제건 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공립이니까.
그러면 이런 특성화학과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인식이나 학생들 인식상 특성화학과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공립화가 진행되려면 지금 현재 상위 10%의 단단한 사립학교들은 그냥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공립을 못하겠지만 대부분 이 10% 밑에 있는 공립학교부터 네트워킹해서 김누리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대로 공립을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특정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있다면 그런 10% 사립학교에서 받아가라고 하고 나머지 인재들 대다수의 인재들은 공립학교에서 다양한 것들 커리큘럼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배우게 하면서 폭넓은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뺏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공립학교는 등록금을 아주 저렴하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이게 계단이 좀 낮아질 거예요. 사립학교도. 네. 그리고 뭐 더 세분화해보면 이제 시도에서 운영하는 학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립대죠. 이런 학교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 시에 맞는 인재, 그 도에 맞는 인재도 좀 공립화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90% 학생은 다 갈 수 있게 성적 커트를 이제 크게 쳐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네트워킹 공립학교 네트워킹 사업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김누리 교수님이 꼭 교육부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립학교가 좀 상향 평준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다시 보기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